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천론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론 2장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출분포 봐야 되겠죠? 요 바로 전에 기출이 무려 4문제나 된 챕터입니다. 22회 때 4문제까지 나왔고요. 18, 19, 20, 3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1회 때는 1문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출제 문항수를 2.8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는 그냥 나오면 한 3문제 정도는 나온다. 그리고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챕터 매우 기출이 높고 중요한 챕터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 담고 있나 볼까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지난 2023년에 지난 2023년 4월에 5차 개정을 했는데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울 만큼 내용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시험 문제는 그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부 좀 꼼꼼히 하시고요.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의 우선순위, 또 레비가 제시하는 3가지의 가치, 또 윤리와 가치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상충, 윤리상충 이 부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갈등 상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 챕터와 관련해서 인권의 개념이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두루두루 출제되고 있다. 예, 그래서 학습의 양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윤리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쑥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윤리강령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을 요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먼저 풀어볼게요. 22회 요 바로 전입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결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윤리적 쟁점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니까요. 비밀 보장, 진실성 고소와 알 권리,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전문적 관계의 유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나왔는데요. 요거는 다소 여러분들이 정답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질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결정할 때 전문직이 중요하게 당신은 내가 보건대 이게 꼭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줘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결정할 때 전문직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죠. 자, 정답률은 9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문 자체에서 많은 단서를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자신의 이념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강요는 아니어도 은근히 설득하고 은근히 조정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정답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고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되는 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이면서도 예외는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여서 어떤 부분에 제한이 있다라거나 클라이언트가 지적장애가 있다라거나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누가 봐도 위해가 되는 결정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예외가 적용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인권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슨 성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인권과 관련된 무슨 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옳지 않게 설명된 걸 찾으래요. 1번 천부성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권은 천부적 권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타고난 권리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맞는 개념이고요. 2번 자유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 예, 그래서 인권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권의 개념, 뭐 시민적, 정치적 권리 얘기하고 있고요.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예, 맞았고요. 보편성은 자신의 인권은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보편성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권은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뭐 양도를 하거나 인도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불가양성이라고 합니다. 예. 요 불가형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개념에는 불가형성하고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같이 알아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인권은 자신만이 소유한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개념은 쪼개어 볼 수 없다라고 쪼개어질 수 없다라는 걸 불가분성이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가지 다 좀 알아주시고요. 나온 김에 지금 요거는 불가양성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보편성은 인권에 없는 개념인가? 아니에요. 보편성도 있어요. 예, 아까 뭐 천부성 있고 뭐 하듯이 보편성도 있는데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권리다라고 설명이 나왔으면 맞는 건데 그게 아니어서 틀렸다는 거지. 인권의 개념에 보편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까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자, 그걸 뭐라 그래요? 보편성. 근데 여기에서는 틀린 게 이 설명은 불가양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으로서의 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다라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관련돼서 인권의 보편성의 의미도 아셔야 되겠고 천부성의 의미도 아셔야 되겠고 인간의 인권은 자기만 소유할 수 있는 거지 내 인권을 딴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주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불가양성이라 그런다. 그것도 나와서 나온 걸 알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정답률 85%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웬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적 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결정해야 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원칙은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로웬버그와 돌거프는 윤리적 원칙을 제시했어요. 총 몇 가지로 제시했습니까? 7가지로 제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생, 평, 자, 최, 삼, 비, 공 이렇게 해갖고 7가지 일단은 외우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호의 원칙, 뭐 제1원칙, 뭐 평등 불평등의 원칙 뭐 해갖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 원칙들 중에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평등 불평등의 원칙은 생평자 최선비공에 있죠. 최소 손실의 원칙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은 로웬버그와 돌거프에는 있는 게 아니고요. 진실성과 개방, 정보 개방도 여기에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은 최선비공에서 비밀보장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3번, 4번은 버리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왜냐면 딱 범주를 로웬버그와 돌거프의 7가지 원칙으로 지금 범주를 잡아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사례를 읽어보고 이 사례에서 어떤 원칙? 바로 제일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를 골라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칙의 내용을 정확히 뜻을 아느냐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예.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피해 아동을,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가정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모에 의한 학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 1차 결정을 해야 된대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동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고, 이 아동에게는 힘들고 인생에서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학대가 일어났고, 그것도 가정이니까 부모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유해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럴 때 학대의 가해자가 있는 그 집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도 100% 만족할 수는 없죠. 왜? 아이에게 지금 학대가 이미 일어난 가정이니까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동학대 쉼터에서 생활할 것인가,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집이 아닌 낯선 환경에 가서 있다라는 것도 얘한테는 만족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정에 생활하도록 할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갈까, 아동의 입장에선 둘 다 얘가 만족스럽고, 그게 아니라 둘 다 나에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유해한 상황인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하고 최소한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걸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원칙입니까? 최소 손실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만족스러운 대안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가정, 내 가정이라는 건 되게 가장 안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가정이죠, 이미. 그 다음에 나는 아주 낯선 곳에 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아동에게는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둘 다 유해한 상황일 때, 그래도 우리는 결정을 할 때 그 클라이언트에게 최소한 유해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가장 덜 유해한 걸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최소 손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만족의 원칙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은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히 학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다치지 않는 그런 최소 손실의 어떤 상황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막 만족스러운 더 좋은 대안이 널널하게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원가정에 가는 것도 되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아주 낯선 피해 아동 쉼터에 가는 것도 아동의 입장에선 대단히 가족이 지금 그 폭력은 있었어도 가족이라는 상황하고는 또 단 낯선 환경에 아이에게는 힘든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바로 가장 덜 유해하고 앞으로 더 손실이 생기지 않을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 그걸 바로 최소 손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최소 해악의 원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예컨대 최대 만족의 원칙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손실의 원칙, 최소 해악의 원칙, 용어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예. 60% 정도의 정답률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번이나 4번을 선택했다라는 건 다른 걸 떠나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7가지 원칙 자체가 암기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경우, 여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13%나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딱 이거 보고 그날의 내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회정의를 그냥 선택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딱 문제가 요구하는 그 범주로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일단 답을 같이 찾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 추가로 부탁드리는 건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그 7대 원칙, 생평자 최선비공의 이 원칙은 7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원칙들이 상위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생명보호의 원칙이 가장 1단계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면 위에 있는 것들, 상위에 있는 원칙이 더 적용에 우선한다라는 상위 우선의 원칙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4번 문제에서는 정답률을 조금 보고 갈게요. 31%밖에 안 돼요. 자, 정답률을 먼저 보는 건 이 문제가 의도하는 어떤 것들을 좀 정확히 보셨으면 해서 보고 가는 겁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이건 당연히 지난 2023년에 4월에 전면 개정한 5차 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5번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맞추려면 딱 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5차 전면 개정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이거 조금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제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5차 전면 개정에서 윤리강령의 목적과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새로운 어떤 영역이 생겼고요. 지금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이 총 5가지 영역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로 5차 전면 개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위 영역이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 자기결정,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 정보에 입각한 동의, 기록, 정보관리, 직업의 경계유지, 서비스 종결 시의 내용 해갖고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종결, 기록 및 정보관리, 직업적 경계유지,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지금 우리가 본 7가지 들어가 있죠. 서비스 종결도 있고 기록 및 정보관리도 있고 직업적 경계유지도 있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5차 전면 개정 중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의 어떤 내용이 하위 7가지인지 정도는 수험생이 암기해라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는 도대체 그럼 어디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 윤리 기준 중에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 노력, 전문가로서의 실천. 그 중에 3번째인 전문가로서의 실천에 하위 4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 내용인 거죠.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왜? 얘는 기본적 윤리 기준 중 전문가로서의 실천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 윤리에서 전문가로서의 실천의 하위 영역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리강령의 구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미지로 정리되고 어떤 작은 조각의 내용이 박스로 나와도 그게 이 내용 어디에 속한 내용이야 이게 되셔야 돼서 자꾸 구조 먼저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정답률 31%밖에 안 되고 마구마구 분산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봐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요 정도 우리가 암기 좀 하고 가자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 꼭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지금 2023년에 이제 한 5차 전면 개정에서는 윤리강령의 목적과 그다음에 윤리강령의 그 가치와 원칙, 그래서 목적도 제시했고 그다음에 가치와 원칙에서 핵심 가치 1, 인간 존엄성, 핵심 가치 2, 사회정의 이렇게 이전엔 없던 목적과 원칙, 가치 제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도 이전에 총 6가지 섹터를 5가지 섹터로 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내용이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큰 줄기에서 작은 하위 단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결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진득히 암기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동하시거나 할 때 사회복지사 5차 전면 개정 이게 특강 넣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미지로 계속 지금 이 강사가 어느 파트 얘기하고 있고 이게 전체 구조 어디에 속한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상을 좀 하시면서 딱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로 자리를 조금 잡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건 어디에 속한 내용이냐. 뒤에 보면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박스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 내용이냐. 이것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르시면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잡으셔야 되고 일단 이 문제는 묶어주기가 됐나라는 걸 보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레비가 제시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중 결과 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도 딱 레비 하면은 레비가 제시한 내용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좀 더 눈치가 있는 분이라면 바로 이 문제에서 레비가 3가지로 제시한 거 있잖아요. 사람 우선 가치, 그쵸? 그 다음에 결과 우선 가치, 그 다음에 수단 우선 가치. 이 레비가 제시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라고 할 때 이 3가지가 떠오르면서 이 문제는 이 결과 우선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 안에서는 바로 나머지 어떤 것들은 결과 우선에 해당하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속했는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겠구나. 이걸 아시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의 의도를 아는 내용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이 셋 중에 어디일까요? 바로 수단 우선 가치죠. 왜냐하면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사람 우선 가치라는 걸 우리가 성취해 내겠죠. 예,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 우선 가치를 지키는 거니까 이거는 수단 우선 가치고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은 말 그대로 사람 우선 가치겠죠. 비심판적인 태도 뭐예요? 이것도 수단이죠. 바로 이러한 수단을 가짐으로써 인간 존엄성이라는 사람 우선 가치를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등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이게 바로 결과 우선 가치죠. 예. 결과 우선 가치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개입을 했다. 사회복지 예산을 썼다면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개입 노력을 하고 자원을 투자했다면 사회 문제가 경감되거나 완화되거나 해결되거나 복지 수준의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라는 어떤 것, 그리고 어떤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거나 기회가 제공되었다라거나 이런 뭔가 달라지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과 우선 가치거든요. 사회 문제가 경감됐다. 어떤 것들이 기회가 제공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결과 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번 개별성에 대한 인정. 인간의 그 개별성, 고유한 개인을 존중해 주는 것도 이거는 사람 우선 가치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문제는 결과 우선 가치를 골라라 이지만 사실 이 문제의 더 의도는 이거죠. 레비가 제시한 3가지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를 수험생 당신은 구분하고 있습니까? 연결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왔을 때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수단 우선 가치는 사람 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비심판적 태도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은 사람 우선 가치고 그 다음에 결과 우선 가치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욕구가 충족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사회 문제가 감소하거나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았는데 동등한 기회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고요. 정답률 54%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정답률이 조금 뭐 분산도 됐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레비가 제시한 세 가지가 뭔지 그리고 그 각각의 개념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연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서 도움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라 라는 것. 예,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라는 게 바로 7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7대 원칙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생평자, 최산비공. 예, 이 7가지 원칙 중에 도움을 요청해온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라.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라.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얘기고요. 이 자기결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원칙 중 생평자 할 때 이 세 번째. 로엔버그와 돌고프는 이걸 자기결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에서도 단이 붙어요. 무조건 다가 아니라 무조건 클라이언트 의사를 다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결정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건 존중해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선생님 제가 뭐 언제 뭐 자살을 하기로 계획을 다 이렇게 해놨으니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지켜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뭐예요? 생명보호의 원칙이 제1의 원칙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외도 조금 알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로엔버그와 돌고프는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원칙을 자기결정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같이 봤고요.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정답률 73%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이제 5차 전면 개정했다 그랬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5차 전 4차까지는요. 따로 윤리강령의 목적이나 핵심 가치를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문에서 바로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으로 들어갔죠. 근데 5차 개정에서는 윤리강령의 목적을 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5차 전면 개정에 나와 있는 제시된 목적과 목적인 것은 아닌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 내용 들어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호해야 되냐면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사회복지 전문직을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뭘로? 목적으로. 맞았고요. 니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기준을 제시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이 윤리강령 전면 개정하면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에는 갈등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윤리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디귿,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 여기 보시면 누구를 보호하래요? 클라이언트 보호. 제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에는 전문직 보호, 클라이언트 보호 둘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맞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게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부 통제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하면 틀린 거죠. 또 누구의 자기관리? 사회복지사의
자기 관리를 통해 누구를 보호한다?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들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관리가 되고 품위와 자질 유지를 함으로써 누굴 보호해야 돼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외부 통제로부터 보호하는 건 전문직, 소셜 워크 프로페셔널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 시민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무엇이? 윤리강령이.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건 모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출제하신 출제에 있어서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것들이 5차 개정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답은 5번이고요. 정답률은 62%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조금 같이 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이런 것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죠. 5차 전면 개정에서 목적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진다면 5차 전면 개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를 두 가지 골라라 그러면 인간 존엄성하고 사회정의, 예, 이 두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함께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눔의 집에서는요, 문제를 그 5차 전면 개정이 2023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윤리강령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그럼 이제 전면 개정했으니까 다 버리자 그러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나왔던 문제라 하더라도 5차 개정에 준해서 그 문제의 틀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하면서 5차 개정 내용에서 연결해서 의미 있는 학습이 되게 또 연결성을 갖고 문제를 일부분들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하면서 이전에 나왔던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문제 틀이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한 요소까지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해서 그런 윤리강령을 알아야 되는 수준을 맞춰서 문제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인권의 특성은 했어요. 인권에 관한 문제죠. 예, 이 문제 뭐예요? 노인 자신이 고유한 한 개인인데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다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안 된다. 노인의 권리를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어도 대신할 수 없다. 정답은 1번 첨부성, 2번 불가향성, 불가분성, 3번 보편성, 4번 사회성, 문화성, 5번 환경성, 평화성. 정답은 불가향성, 불가분성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요, 타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또 쪼개어질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인권은 불가향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권은 양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게 이 어르신이 너가 내 인권을 대신해 라고 양도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불가향성, 불가분성의 인권의 특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은 61%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다른 것들의 인권의 특성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까 우리 첨부성 뭐였죠? 인간의 권리는 뭐예요? 자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예, 천부적 권리다 라는 거, 그거가 바로 첨부성이고요.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권리를 가진다 라는 거고요. 사회성, 문헌성, 인권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환경성, 평화성. 인권의 개념이 여기까지 발전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권이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환경, 나아가 뭐 평화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중요한 과제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남은 다른 내용들도 인권의 개념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의 수위를 알기 위해서 조금 뜻풀이를 해드렸으니까 거기까지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봤고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예산 절감을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바로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가치 갈등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치 갈등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치 상충, 의무 상충, 결과의 모호성,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라는 가치 갈등의 하위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요 내용, 소속기관이 예산 절감을 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예컨대 소속기관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앞으로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상담은 몇 회기 이상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회기를 뭐 그 몇 회기 이상 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 회기 내에서만 해라라고 했다면, 근데 나는 예산 절감도 뭐 어떤 이유인지 배경도 알고 하겠는데 그래서 다 공평하게 똑같이 몇 회기 이상 하지 말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 청소년은 앞으로 한 4회기 정도만 더 하면 개입의 효과도 되게 안정화되고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지요.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기관의 말을 들어야 되나,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더 충실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겠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기관이냐 클라이언트냐, 이걸 바로 의무상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률은 71% 정도 나왔습니다. 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예, 어찌 보면 기관의 제시하는 원칙을 지킬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 이런 어떤 거예요. 그걸 바로 의무상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갈등의 종류만 5가지 달랑 외웠다, 그러면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문제의 수위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예제가 나오고 그 중에 이 예제는 어디에 속한 거겠냐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개념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의무상충은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바로 의무상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가 이제 둘 이상의 가치가 상충해서 느끼는 걸 가치 상충이라고 하고요. 결과의 모호성이라고 하면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결과가 더 좋을까, 이럴 때 이제 어떤 아동의 어떤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 경우 입양이 좋을까 아니면 가정 위탁이 좋을까, 이런 것들이 딱 어떤 결정을 해야지 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의 모호성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주는 자고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불균형하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갈등은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막 힘을 좌지우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은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일 때 누구의 욕구에 더 우선해야 될까. 예컨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가정 방문을 했더니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고 엄마는 지적장애다 할 때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클라이언트 체계가 여러 명일 때 어디에 더 우선과 초점을 둬야 될까, 이런 어떤 것들을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치 갈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가치 상충, 의무 상충, 결과의 모호성,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 있고, 이 문제 같이 어떤 예제가 나왔을 때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5가지
영역의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지금 뭐 보시면 정답이 좀 분산됐는데 지금 14% 나온 4번 같은 경우 이건 되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푼 거죠. 아, 기관이 힘을 쓰고 있네. 아,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줘야 되나? 아, 이거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이건 또 이제 5차 개정에 준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5차 개정에 준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윤리기준은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나왔던 윤리강령 문제들을 봤더니 문제의 수위가 대단히 디테일해요. 어떤 내용을 딱 박스 안에 넣어주고 이 내용은 전체 중 어디에 속한 거냐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되게 정답률이 재밌습니다. 볼게요.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은 때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정답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에 속한 내용이에요. 2번. 근데 정답률은 49% 나왔고요. 3번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 39%나 나왔어요. 바로 뭐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문을 이날 처음 보는 거예요. 예. 동료의 클라이언트 아니면 이제 제대로 안 본 거죠.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잖아. 동료 얘기니까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겠지 한 게 39%나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7가지 하위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동료에 대한 영역이 있죠. 여기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에 기본적인 윤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 기관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가 있는데 여기 바로 동료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를 선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요거는 여러분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에 보면 하위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권익공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 정보에 입각한 동의, 기록 및 정보관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라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종결에서 총 7가지인데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하위 영역이 7가지 영역이 있는데 영역 중에 직업적 경계 유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회복지 직군이라 동료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때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직업적 경계를 잘 지켜주는 게 서로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업적 경계 유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7가지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데 지금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동료자만 생각하고 그냥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의 영역을 선택을 해버린 거죠.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하위 영역 7가지에 직업적 경계 유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함정을 잘 아세요. 그리고 함정에 빠질 만한 것들을 문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함정도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날의 느낌적인 느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인권의 특성. 지금 인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모두 골라라. 기억,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에 우리 보편성 있었죠. 모든 인간에게. 개인, 집단, 국가 상호 간의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예, 우리가 인권할 때 권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권리와 의무는 상호성을 갖는다라는 이걸 구태여 얘기하면 인권의 상호성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바로 우리가 책임을 동반한다. 그래서 인권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도 들어갔고 니은도 들어갔고요. 이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켜지고 확보되는 권리이다. 이거를 인권의 평등성 혹은 보호성, 인권의 보호성. 그리고 이 보호성에는 평등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인권의 보호성, 평등성, 사회적 약자. 예. 그 다음에 리을,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권리다. 맞아요. 이거 인권의 무슨 성일까요?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인권의 첨부성이 있었죠. 첨부성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존중받는, 태어날 때부터 인권의 첨부성, 인간의 권리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받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도 뭐예요? 인권의 무슨 성? 첨부성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5번이고 정답률은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는 건 여기서 보편적 권리, 보편성, 책임을 동반하는 인권의 상호성, 사회적 약자, 인권의 보호성, 그 다음에 평등성, 그 다음에 법이 보장하지 않더라도 인권의 첨부성, 이 부분들까지 좀 연결을 하시면 인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나왔을 때 좀 더 반응이 정확할 거고, 앞으로도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답률이 좀 재밌어서 저희 정답률 표시를 좀 해놨던 문제입니다. 볼게요.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 이것도 지금 박스 하나 쳐놓고 이 전체 중에 어디에 속했냐라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정답은 바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영역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이 중에 바로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정답은 3번인데 정답률은 36% 나왔고요. 이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많이 답을 택한 건 60%가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 윤리로 본 거죠.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기본적이라고 느껴지신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 그랬구나. 그냥 그래 지역사회 이해하라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주관적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아니고요. 기본적 윤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 노력, 전문가로서의 실천이고 지금 이 내용은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 강의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내가 이 전체 프레임 안에서 딱 들으면 요 세부 내용은 어디에 속한 내용이야 이렇게 좀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윤리는 요 내용 외에도 지금 여기에는 지역사회 이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5차 업데이트 되면서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활동해라 이런 어떤 새로운 내용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회복지사는 정치적 영역의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의 개정을 지원 옹호해야 된다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도 같이 풀어봤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딱딱 답이 보이시는지 헐 하시는지 자신에게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해야 돼 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위를 알아간다라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일단 윤리적 딜레마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윤리적 딜레마 혹은 윤리적 교착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윤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생평자 최선비공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생명보호의 원칙, 뭐 여러 가지 평등 불평등의 원칙,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비밀보장의 원칙. 근데 우리가 이것도 비밀보장도 중요하고 자기결정도 중요하고 막 이러죠. 생명보호도 중요하고. 근데 이걸 지키자니 이걸 못 지키고, 이걸 지키자니 이걸 못 지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교착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걸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교착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라 하더라도 자기결정이나 비밀보장 이런 게 하나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경우와 지켜줄 수 없는 경우에 또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윤리적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을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실천 결과의 모호성. 그렇죠. 딜레마 생기죠. 내가 지금 이 무연고자 아이가 어떤 상황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정위탁이 최선일까? 입양이 최선일까? 그럼 내가 미래에 타임머신 타고 못 가보죠. 예. 어떤 개입이 가장 좋을까? 이 아이에게. 이런 거 결과의 모호성. 딜레마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 여기서도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조선세대 할머니가 당신의 가진 자기결정권이 있는데도 그냥 선생님만 믿어, 선생님이 다 해줘 막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나의 힘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기에는 힘이 지금 불균형하잖아요. 이때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힘의 불균형에서도 딜레마. 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가정으로 갔는데 엄마는 지적장애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인데 누구의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 또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거 아까 의무상충이었죠. 예, 이것도 딜레마에 들어가죠. 정답은 5번 모두 다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답률은 62%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니 되게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것, 또 윤리적 딜레마를 조정하기 위한 7대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바로 18회 때 문제입니다. 돌거프, 로엔버그, 해링턴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로엔버그와 돌거프는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돼서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7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생평자 최선비공 해갖고 상위 우선의 원칙,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이 학자들이요, 바로 윤리적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11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의 순서입니다. 무려 이 의사결정의 과정이 윤리적 의사결정 11단계를 제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 나왔을 때 좀 헐 했을 거예요. 설마 11단계를 순서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11단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문에 11단계가 다 나오진 않고 보통 조합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4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뭐 그중에 몇 가지를 꼭
뽑아냈으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정답률을 먼저 말할게요. 14%의 정답률이에요. 진짜 낮은 정답률이 나온 거죠. 학생들 마구 흔들리고 마구 헷갈린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1단계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헨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 순서를 제시한 게 뭔가 이걸 좀 볼게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11단계 일단 좀 쓰고 갈게요. 11. 예. 첫 번째가요. 이제 제가 뭐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저는 조금 암기를 위해서 문제 그냥 프로블럼 할 때 피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누군가. 예.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 클라이언트는 누구지? 예, 뭐 관련된 중요한 인물은 또 누구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두 번째가 뭐 사람이니까 저는 who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왜 윤리적으로 이렇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윤리적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윤리적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는가 해갖고 세 번째가 value 이렇게 외웠어요.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는가? 예.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는가, 그 가치 충돌을 안다면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 이것들을 이제 잡는 건데 이걸 바로 저는 이제 뭐 목표하면 이렇게 좀 관역같이 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목표와 관련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대상은 누구이며 이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예. 대상은 누구이며 수단은 무엇인가. 뭐 저는 수단은 뭐 이런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상은 누구이며 수단은 어떤 수단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개입의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뭐 A, B, C가 있다면 대안이 이 대안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 뭐냐.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해서 바로 그 개입 방안과 관련해 갖고 어떤 그 효과와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 대안이 만약에 A, B, C가 있다면 A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B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래서 개입 방안에 대한 효과와 효율을 좀 따져보는 게 이제 6번째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누가 이것의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해갖고 7번째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뭐 decide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에 D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선택을 드디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은 개입 방법의 선택. APC 중에 효과 효율 다 따져보면서 드디어 선택, 초이스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엔 당연히 뭐예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행. 뭐 퍼포먼스 뭐 수행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해서 끝나지 않아요. 수행이 잘 되고 있는가 계획대로 점검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점검해서 끝나나요? 아니요. 잘 되어가고 있는가. 마지막에는 그에 따른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죠. 이밸류에이션 뭐 이런 단계로 총 11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11단계를 알고 풀어봐봐. 근데 지문에 다 못 넣으니까 내가 4개만 넣을게, 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답률이 그래서 14%가 나왔고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공부는 했으나 그냥 한 번 받고 마구 흔들렸으면 마구 흔들린 거죠. 이 정답률이 그냥 모든 학생들이 마구 흔들렸다는 게 보이는 게 13%, 58%, 뭐 14% 막 이렇게 돼갖고 이제 흔들린 거죠. 예,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문제 확인 뭐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읽어봤더니 기억, 가장 적절한 전략이나 개입 방법을 선택한다. 니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제도를 확인한다. 디귿, 확인된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개입 방법의 효과와 효율을 본다. 리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의 정도를 경감할
경험할 수 있는 목표를 확인한다. 얼핏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한번 이거 있는 걸 이 순서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한다는 없어요. 그쵸? 여기 어디에도. 두 번째, 관련된 사람들을 조금 확인하는 얘기가 있나 봤더니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제도를 확인한다. 리은에 있죠. 그러면 얘를 1번 잡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는지 지금 살펴봤는데 어떤 가치의 충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네 번째, 목표를 정하는 얘기가 있나 봤어요. 예, 그랬더니 리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개인 목표를 명확히 한다. 있네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람이니까 11단계에서는 2단계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목표니까 4단계죠. 5번, 대상이나 그 수단들을 확인한다. 내용 없죠. 6번, 그런 대안들 각각에 대한 효과와 효율을 본다 했더니 디귿에 설정된 개입 방안의 효과와 효율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세 번째고 여기에 효과 효율성 보니까 6단계이죠. 6단계. 7번, 의사결정을 한다? 없어요. 개입 방법을 선택한다? 여기 있지요. 예, 그래서 얘는 네 번째로 8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여기선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순서는 어떻게 돼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디귿, 기역 해갖고 정답은 3번이고 또 다 맞추고 나 봤더니 출제자의 의도는 이 중에 뭐예요? 봤더니 2단계, 4단계, 6단계, 8단계. 그래서 네 가지 조합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11단계 중에 상위 짝수 순서만 마구 엉켜놓고 순서 맞춰봐라 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11단계를 이해하고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너무나 11단계가 버겁다 보니 학생들이 어려웠고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낸 거는 결과적으로는 상위에서 짝수 단계만 네 가지를 이렇게 그냥 섞어놓고 맞춰라 했던 문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 순서를 공부하지 않고 하면 마구마구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순서를 조금 나름의 기호나 사인 아니면 나름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해갖고 요것들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실제 검증들을 해본 거예요.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순서를 밟았더니 가장 그래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실제 의사결정, 그러니까 윤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단히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조금 신뢰하시고 이 순서를 익히시는 걸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챕터 2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문제를 지금 한 14문제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챕터 자체가 조금 암기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더구나 5차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누가 봐도 이번 23회에도 나올 만한 테마인데 한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요구되는 학습량은 많기 때문에 제가 특강 넣어드린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버겁겠지만 특히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가 단지 1급을 따는 게 아니라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타인의 성장을 도우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직업적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거든요. 예, 우리의 가치와 윤리가 들어간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공간을 좀 넓히고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